먼저 2021년 우리 벼농사 한번 되돌아보면 작년에 기온이 7, 8월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7, 8월에 가뭄을 넘기니까 9월 달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거든요. 가을 장마가 찾아오니까 이삭두엽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삭두엽병이 발생하면서 깨시무늬병이 발생하고 벼세균알마루병이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벼알마루병도 발생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공방제를 7월에 하고 8월에 농협에서 2차 방제를 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는 풍년 농사를 이루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만큼 노력을 더 하신 거죠. 그러면서 풍년 농사를 달성했는데 지금 쌀값이 좀 떨어지고 아쉽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농사 짓는 입장에서는 금년도에도 기상재해가 적고 병충해 발생을 사전에 또 사후에 잘 방제를 해가지고 풍년 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 드리면서 올해 벼농사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쌀 생산 및 수급 현황을 보면 벼 재배 면적은 해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 면적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다만 작년에 일부 늘어난 건 타작물 재배 사업이 종료되면서 약간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10월달 쌀 생산량도 보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소비자들이 찾는 쌀은 고품질 쌀이고 밥맛이 좋은 쌀입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쌀 수량성이 좀 적은 겁니다. 다수한 품종에서 고품질 쌀로 그렇게 변화하기 때문에 쌀 생산량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작년에 기상 조건이 아주 좋은 상황이어서 또 병충해 발생도 2020년에 비해서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쌀 수량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배 면적이 늘고 단보당 수량이 늘어나가지고 전년 대비 한 10% 넘게 그렇게 쌀이 증수가 됐습니다. 우리 충남이나 고령 지역은 전국 평균량 생산량보다 훨씬 상회합니다. 그만큼 여러분께서 농사를 다른 지역보다 잘 짓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쌀 생산 증가 요인을 보면 작년에 단보당 쌀 생산량이 증가한 이유는 나달이 형성되는 시기가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 개화기거든요. 이때 완전 나달수가 2020년보다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벼 나달이 있는 시기에 등숙기입니다. 등숙기에 평균 기온이 벼가 등숙이 호주권에 되는 21.1도가 되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 등숙이 작년에 아주 잘 됐습니다. 등숙이 잘 되니까 그만큼 쌀 수량도 늘고 밥맛도 좋은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쌀 산업 여건은 1인당 쌀 소비량 추이를 보면 양곡 소비량도 그렇고 양곡 중에서 우리가 주식으로 할 수 있는 주곡인데 이 쌀이 지속적으로 1인당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가 우리 지역에 벼 육류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육류기에 최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최저 기온의 온도를 보면 평년에 비해서 전년도 그렇고 저작년도 그렇고 변동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봄 날씨가 변동폭이 워낙 크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육류하는 그 시기에 어려움이 많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수량을 보면 2021년도에는 7, 8월달에 여름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를 보면 50일이 넘는 장마기간이었거든요. 날씨가 아주 극과 극인 상황이 겹쳤습니다. 2년에 걸쳐. 다음 작년에 벼 생육 단계별 현황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모짜리 시기에 이게 큰 일교차에 의해서 뜸모와 모사원병이 발생했고 일부 그 다음에 생육 초기에 상자체제를 사용하지 않은 필지에서 저온성 해충이 일부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이 생육 중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간 물때기를 하는 시기가 보통 7월 초 중순 돼요. 7월 초 중순인데 작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거의 안 왔어요. 그런데 이 중간 물때기를 하는 시기가 보통 가뭄 시기에 딱 겹치면서 간척지 지역에서는 이삭걸음 중간 물때기를 7월 초에 시작해가지고 이삭걸음 주는 시기가 7월 한 20일 되거든요. 20일간 물을 안 대줬거든요. 물을 안 대주니까 어떤 증상이 나오냐? 벼 입금 많은 증상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저기. 저 입금 많은 증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척지 지역 같은 경우는 중간 물때는 날짜를 열흘 이상 유지했으면 안 돼요. 열흘 이상 비가 안 오면 물을 배주셔야 됩니다. 꼭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7, 8월 고온에 의해서 적산 온도가 빨리 일찍 높아졌어요. 그래서 특히 이 온도에 민감한 품종 중에서는 불수 출수가 많이 일어났어요. 출수가 좀 빨라졌어요. 특히 성광려 재배에서 출수 일수가 빨라졌어요. 작년에. 우리 예찰달에서 성광려하고 친들을 똑같이 한 필지에다 비를 똑같이 주고 심었거든요. 출수가 같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올라왔어요. 예년에 보면 삼광이 친들보다 한 2, 3일 늦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게 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특히 삼광벼 재배에서 5월 초 중순에 일찍 심은 논에서는 출수가 더 빨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생육 후기를 보면 특히 9월에 이 가을장마에서 이삭되었죠. 세균, 벼알마름병, 깨시무늬 병이 다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삼자체제를 쓰셔야 돼요. 모내기 할 때나 이항 전에 삼자체제 뿌려가지고 삼자체제를 필수로 해주시고 저기 우리 센터에서 일부 보조해주잖아요. 삼자체제 신청하고 상토 신청 같이 그 시기에 합니다. 삼자처리제를 이항할 때 반드시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7월 중하선에 항문 방제를 하거든요. 이 기본 방제를 2개가 하면 정상적인 날씨에서는 경사 짓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작년, 재작년 그러한 기상에서는 추가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 8월 달에 방제를 꼭 웬만하면 하셔야 돼요. 농협에서 2차 방제할 때 방제비 일부 지원해 주잖아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방제를 여건이 되신다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쌀 수량이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량도 얻고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우리 벼농사에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추가 방제를 제가 보기에는 8월 달에 거의 이제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자리부터 볼게요. 곰팡이 보이죠? 이 정도의 곰팡이 발생하면 사실 좀 상자 엎어야 됩니다. 맞죠? 살린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워요. 무자리에서 저 곰팡이가 왜 생기냐? 이 추라시, 온도를 너무 높게 관리할 경우에 주로 많이 생겨요. 35도 이상으로 할 때.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시상을 해가지고 녹화시킬 때 저온이 지속될 때. 이렇게 상자에 한번 곰팡이가 생긴 상자는 세척해서 사용해야 돼요. 세척해서. 그 다음에 이 추라시 온도를 35도 이하로 알려야 돼요. 35도 넘어가면 곰팡이가 더 많이. 특히 여기 추라시 이때 이 35도 이하로 관리해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녹화하기 온도도 25도씨 정도로 유지해주고 약재로 발사 후에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스홈표 증상도 많이 나와요. 이것은 어느 때 많이 나오냐? 녹화 개시할 때 저온에 경과되고 밀파했을 때 특히 육류 한 15일 정도 경과 후에 이 무스홈표 증상이 많이 나와요. 이건 악취가 나요. 옷자리에서 상자 들어보면 냄새를 맡아요. 이것도 발생하면 일찍 약재 처리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요즘은 하우스 육류가 많이 늘어났어요. 농협에서도 육류하는 데도 있고 개인으로 하우스 육류가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뜬모는 하우스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뜬모는 생리장애예요. 병이 아니에요. 일교차가 크고 야간의 온도가 10도씨가 작다가 저온이 장기간 계속될 때 발생하기 쉬워요. 그리고 상토의 수분이 건조와 과습이 반복될 때 똑같은 조건이면 밀파돼가지고 양분과 수분이 부족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한번 특성을 한번 분류해 볼게요. 모짜르 시기에 많이 발생하는 뜬모하고 모자르병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분할 수 있는 건 곰팡이 발생의 유무예요. 뜬모에서는 생리장애이기 때문에 곰팡이가 없어요. 그러나 모자르병에서는 출하시기에 집단적으로 적고 곰팡이가 발생해요. 출하시기에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별할 수 있는 게 뽑아보면 뜬모 같은 경우에 풀을 뽑아보면 뿌리까지 같이 뽑혀요. 모자르병은 이게 뭐 지지부가 썩어갖고 뽑으면 지상부만 뽑혀요. 부러져가지고. 그 다음에 뜬모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뜬모 초기에는 낮에는 잎이 말려요. 밤에 되면 또 잎이 또 쫙 펴져요. 그게 3, 4일 반복되면 위조해가지고 도사가 됩니다. 죽어요. 모자르병 같은 경우에는 그 말리는 증상이 발생하는 게 곰팡이 발생해서 초기부터 이게 죽거든요. 그 다음에 뜬모 관리할 경우에는 생육 단계별 온도하고 물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세요. 두 개 가장 중요합니다. 관리가. 온도하고 물 관리. 그 다음에 모자르병에서는 이 출하기간에 35도씨 이상이 되지 않는 고온 관리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답 초기 저온성 해충의 피해입니다. 이 물바구미인데 물바구미 선충의 피해가 이렇게 흔적이 보이죠. 하얀 흔적이. 유충입니다. 유충이 이렇게 뿌리를 다 잘라놓습니다. 이렇게 다 잘라놓으면 어떤 피해가 나오냐? 제대로 활착을 못해요. 활착을 못하니까 분할도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이렇게 크지를 못해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항 동시 상자처리제를 꼭 사용해 줍시다 말씀드릴게요. 특히 상자처리제를 선택할 때 저온성에 지문 물바구미, 물가파리 이것뿐만 아니라 M119, 먹누린제 같이 동시 방제가 되는 조금 부담이 되시더라도 좋은 약제를 선택해가지고 동시 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먹누린제까지 M119까지 같이 방제할 수 있는 약제 선택을 해가지고 방제를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상자처리제를 못했다면 이게 이렇게 발생을 하면 사춘기 초기에 일찍 처리면 됩니다. 잘 초기에 사춘기 처리하면 잡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력 반점입니다. 기업 분할 초기에 일시적 고온으로 인해서 이거 환원장애인데 예전에는 땀두열이라고도 했거든요. 어떠한 증상이 발생하냐? 벼 하위엽과 중위엽에서 이거 세력 반점이 생겨요. 이렇게. 신체에는 이 증상이 없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고 생리장애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연약한 모가 고온 환경에서 이 증상이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새물로 물 가려주기를 두세 번 반복을 하면 환원 상황이기 때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고 하면 용조 상토량이 풍부해지거든요. 그러면 새물로 갈아주고 하면 이 증상이 없어져요. 특히 이런 증상이 눈에서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길수 비를 줄 때 이게 완효성 비를 줘가지고 초기에 질수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걸 방지해주면 현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벼 도열병입니다. 작년에 벼 잎도열병에서는 잎도열병은 별로 우리 지역에 발생 안 했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언제 6월, 7월에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언제가 문제가 됐냐?
출수기부터 이 이삭두혈병이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출수기 우리 집 특히 모내기가 6월중에 이루어진 데가 이 이삭두혈병이 많이 발생했어요. 출수기가 늦은 지역에서. 어디가 출수기가 늦냐? 대부분 늦게 모내기 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이모작 재배하는데, 볼이나 뭐 그런 데 재배하는데, 그리고 간척지가 재배가 좀 늦죠. 간척지 지역에서 많이 나왔어요. 벼가 6월 중에 이행한 제가 이게 증상이 많이 나왔다. 발병 조건은 20도에서 25도씨가 온도는 이렇게 되고 3일 이상 연속 강호 또는 흐린 날이 지속될 때, 이 시기에 우리 작년에 느끼신 분들에게 딱 이렇게 조건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삭두혈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모작 지역이 더 많은 아랫지역에서는, 친동기 재배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극심한 피해를 줬어요. 특히 출수기에 빨리 발생할수록 이 피해가 더 커집니다. 이 이삭두혈병은 방제를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제일 좋은 방법은 출수 전에 한 번 방제하고 출수 후에 2번 방제하는 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번 방제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출수 10일 전부터 출수까지, 출수 될 때까지 그 시기에 한 번 방제하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출수 완전히 끝난 다음에 방제하는 것보다는 출수 10일 전에서 출수기에 방제하는 게 효과는 제일 좋습니다. 이 이삭두혈병 방제할 때는 보세요. 흰잎마루병, 깨실마루병, 이상누루병, 이상마루병 동시 방제할 수 있는 약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동시 방제 가능합니다. 깨시무늬병, 이상누루병, 이상마루병, 흰잎마루병과 동시 방제가 가능한 약제를 선택해가지고 한번 방제하시는 게 경제적입니다. 깨시무늬병입니다. 이 깨시무늬병은 최근에 발생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병 중에 하나인데, 왜 늘어나냐? 어떤 지역에서 늘어나냐? 이 노화답이는 어떻게 하냐? 노화답이고 사실답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양분 유실 또 보관력이 적은 이러한 토성에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논필지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고품질쌀을 생산한다고 해서 비료 사용량이 예전보다 조금씩 줄여서 지금 비료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또 비료는 예전에는 밑거름, 새끼칠거름, 가지거름 이렇게 나눠서 줬거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측조시비하면서 완효성 비료를 한 번을 줘요. 이 완효성 비료를 한 번에 주고 비료도 적게 주면서 하니까 후기에 비료 성분량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기까지 이 비료 성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후기에 지력이 떨어진 깨시무늬병에서는 비료를 추가로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누름병입니다. 이상누름병은 벼 아래서만 발생해요. 벼 아래서만. 그렇기 때문에 이상누름병에서는 어떠한 조건에서 발생이 많냐? 질소를 많이 준 논에서 저온, 하습, 밀조 보조, 연수 강화가 시작할 때 이 조건에서 발생이 많아요. 이 이상누름병이 발생한 그러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산질리를 주고, 아까 이삭두혈병처럼 출수 전에 사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균 배알마루병입니다. 이것은 고온 다습 조건에서 많이 발생해요. 고온이면서 다습. 특히 출수 개화기에 고온이 30도 이상이 지속되면서 다습할 경우. 그 다음에 이상마름병입니다. 이상마름병에서는 특히 병형군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병형군이 관여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삭두혈병, 깨시무늬병, 붉은 곰팡이병 여러 가지 병형군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 이상마름병은 사전 방제가 중요하지 발생한 이후에 방제할 경우 약효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마름병, 세균 배알마름병, 이상누름병, 깨시무늬병, 이삭두혈병을 한 번에 방제할 수 있는 그러한 약제를 선택해가지고
출수 전에 방지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기상재해입니다. 우리 지역이 작년, 지금 3년 연속 태풍이 우리 지역에 다 영향을 줬습니다. 피해를 줬고. 우리가 도북에 대해서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 기상재해에서 도북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일파에서 일파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파종량인데 파종량도 적정 파종량을 준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시비량이 굉장히 좌우합니다. 특히 제일 도북이 되는 품종은 성광이에요. 성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성광배에서는 비료 시비량을 좀 적정하게 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셔야 돼요. 특히 상광배 같은 경우에는 이 규산줄 비료를 꼭 시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도북이 예상이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잘 되고 못 되고 판단해가지고 도북이 요래되면 도북 경감제를 살포하셔야 돼요. 도열병과 같이 살포할 수 있는 도북 경감제가 있잖아요. 출수 30일 전에 살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상광배 같은 경우에는 꼭 중간 물대기를 실시해갖고 도둑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광배 재배에서는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일반적 재배보다 조금 늦춰주는 게 좋아요. 15일 전후로 주는 게 도둑 경감에 효과가 있고 미질에 더 좋은 거로 됩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면서 단맛이 좋은 쌀을 생산하는 핵심 기술입니다. 일단 단맛이 좋은 쌀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제일 크게 미치는 건 단맛 좋은 결정하는 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품종이에요. 품종이 제일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영향을 볼 수 있는 게 시비량이에요. 시비. 그리고 그 다음에 가는 게 이제 재배 관리로 가는데 어떻게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느냐, 단맛 좋은 생산. 일단 알맞은 품종을 선택해갖고 적게 재배해요. 그 다음에 표준 시비량을 준수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물 관리하고 병충해 방제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적기 수확입니다. 수확구 관리에서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이 건강진단을 해보는 건강진단 다 하시죠? 할 거예요. 많이 생기는 분, 1년에 한 번 하는 분도 있고 평균 2, 3년에 한 번씩은 다 하실 거예요.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내 토양이 어떠한 상태인지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농사 짓는 게 필요합니다.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 표토에 있는 이물질 걷어내요. 그 다음에 삽으로 한사 떠가지고 버려요. 그 다음에 옆에 일정하게 표토부터 작동초 15층까지 일정하게 삽으로 퍼요. 이러한 식으로 시루를 채취하는데 어디서 채취하냐? 이 한 필지에서 내 구팅이에서는 기류가 이렇게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지그재그로 최소한 5군데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하나를 섞어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기재사항에 시료봉투에 기재를 하면 되는데 시료봉투가 필요하면 저희 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이거 시료봉투를 드립니다. 이러한 인적사항을 기록해가지고 저희 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흡투람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종이로 발급할 수도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다음에 영농을 시작하는 것, 특히 농사 시작 전에 지금 판단할 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통 분석 기간은 일주일에서 2주일 사이가 되면 저희들 분석 결과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입니다. 우리 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정부 보급종. 이 중에 상광벼하고 친들벼가 우리 지역의 수매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담쌀입니다. 이게 조생종인데
출수기가 은강경보다 훨 빨라요. 조생종 제외하고 올해처럼 추석이 빠른 해에는 출수기가 빠른 품종을 재배해서 쌀 수량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재배하는 데지 해담쌀이 우리 지역에서 조생종 벼로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여기도 단점은 있어요. 유면역이 냉해에는 좀 강하지만 이게 고온에는 불임이 발생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기 재배할 경우는 좀 빨리 재배해야 돼요. 4월 말, 5월 초에 보내기 해가지고 일찍 고온기의 출수를 피해가지고 좀 일찍 재배를 해야 된다. 4월 말, 5월 초에. 그래서 출수기에 고온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생종으로 해품대입니다. 키도 작고 수량도 적당하고 중생종배는 이게 최고 품종이며 도복에도 강한 품종입니다. 품종이기 때문에 중생종배에서는 추천할 만한 그러니까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광배입니다. 삼광배는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인 브랜드 쌀입니다. 시에서 삼광배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지원하면서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 삼광쌀로서 우리 지역 대표 브랜드가 삼광미 골드인데 이게 우리 지역 솔직히 말해서 대표 브랜드 품종을 만들어갖고 삼광벼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그래도 고품질 쌀이 우리 지역의 브랜드 쌀을 알릴 수 있는 데도 크게 기여를 하거든요. 그리고 RPC에서는 친들도 그렇고 성광도 그렇고 작년에 보면 벽값 충남에서 아니 전국에서 RPC 수매에서는 가격이 제일 잘 쳐줬을 거예요. 충남에서 65,000원 준 건 제일 높은 가격이 RPC 수매 가격이었어요. 그다음에 이 삼광배가 그래도 여러 가지 복합 내병성이면서 밥맛이 극상이 최고 품질인데 단점은 있어요. 벽기가 커요. 벽키가 커도 이 내 도복성이 약한 건 아니에요. 중간쯤 돼요. 삼광배가 도복이 되면 완전히 착 도복 깔리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쓰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면 이게 수량이나 미질에 큰 상황 영향을 안 미쳐요. 삼광배에서는 도복만 주의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삼광배도 밥맛이 좋은 이게 질소질비를 발휘할 경우에는 밥맛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광배에서는 멸구류에 대한 저항성 이어프도 이것도 멸구류에는 신경 써서 기본 방제를 해주셔야 되고요. 츤들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츤들입니다. 그만큼 재배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고 수매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쌀 수량이나 벽키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 내병성이라 병충해에도 강해요. 특히 작년에 7, 8월 가뭄, 고온에 유지됐고 2020년 50일이 넘는 긴 장마에서도 우리 지역의 대표 품종인 츤들과 성광에는 그런 재배 안전성이 확보가 됐어요. 그만큼 증명이 된 품종이에요. 그 품종은. 그렇지만 츤들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요겁니다. 신복백이 있어가지고 비리 많이 주면 이게 많이 생겨가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보기에 조금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ML9에 약해요. 그래서 바이러스병, 해충에는 약하므로 반드시 적기 방제해야 되고 수확기에 강우가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수발화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적기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도급증이 아니에요. 2021년도에 공급되는 종자가 공급된 품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서 예천벼 주산 지역에 100헥타를 했고 농가에서도 일본 농가들이 한 100헥타를 200헥타를 재배를 해봤거든요. 키 작고 수량 많고 내도복이면서 최고 품종이에요. 밥맛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있어요.
이게 호풍 계통이거든요. 호풍 계통이기 때문에 키다리병 발생이 많아요. 그래서 종자소득을 철저히 해야 돼요. 종자소득을 철저히. 다만 이게 종자 공급이 보급적이 안 나가고 종자 공급이 좀 구하기가 어렵다 뿐이지 제가 보기에는 재배하기는 괜찮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에 동진찰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는 이 동진찰인데 지금 오래됐죠. 안정적으로 잘 재배하고 있는데 동진찰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품종이 이 보람찰입니다. 보람찰. 키가 더 작고 수량성도 높고 재배 안정성이 좋기 때문에 동진찰 비해서 지금 우리 지역은 보람찰로 점점 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육류로 갈게요. 소금물 가리기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보급종도 그렇고 자가체종 등자도 그렇고. 근데 보급종에서는 정선을 잘 하기 때문에 굳이 염수를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염수전은 3 내지 5분을 하는데 10분 이상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발화장애 나옵니다. 염수전 한 다음에는 깨끗한 물로 반드시 씻어줍니다. 그 다음에 온탕 소독기를 활용한 종자 소독입니다. 보급종은 이제 올해부터는 소독된 종자 없습니다. 전량 미소독 종자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급종이 됐건 자가체종이 됐건 온탕 소독기를 통해서 저 반드시 온탕 소독을 해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약지 소독만 해갖고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키다리병 예비하는데 부족해요. 온탕 소독을 자가에서 직접 해도 되고 농협에서 해주잖아요. 꼭 온탕 소독을 해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자가체종 종자가 됐건 보급종이 됐건 온탕 소독을 꼭 하십시오. 온탕 소독을 하기 전에 이 온탕 소독기 먼저 전선이 잘라진 데나 터진 데 없나 확인하고 여기서 온도 세트 60도가 되는지 또 타이머가 자동적으로 작동하는지 다 확인을 먼저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마른 종자를 사용해 가지고 물 60도씨에서 10분간 침지하는 거예요. 타이머 10분 맞춰가지고 소리 울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분간 냉수 처리를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약재 소독으로 갑니다. 이 약재 소독에서 이 약은 희석 배수는 물 기준으로 합니다. 물 기준으로 약재를 희석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방법은 약재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소독 방법은 30도씨에서 온도 30도에서 48시간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약재에서는 24시간 하는 그러한 약재도 있습니다. 꼭 온도와 시간을 지켜주십사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주의사항을 잘 확인한 다음에 하셔요. 소독한 다음에 헹구를 하는 것도 있고 헹구지 말라는 것도 있고 살충제를 처리할 경우 약해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주의사항을 꼭 살펴서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종하고 싹틔우기인데 우리가 접시바라기를 많이 사용하죠. 접시바라기 사용할 경우 30도 유지하면 2-3mm면 되고 일반 침종 기간은 길게 갑니다. 15도 실제는 7일을 가는데 싹의 길이는 1내지 1.5mm. 그 다음에 이 키다리병입니다. 종자 소독을 하는 목적은 다른 도열병도 하고 키다리병, 깨시무늬병도 이렇게 방제를 하는데 소독을 이렇게 강조하는 일은 이 키다리병 때문에 그래요. 키다리병은 유묘기, 분월기, 출수기, 등수기까지 전 생기간에 다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출수기나 등수기에 발생하면 이 불임이 돼가지고 수확 못해요. 수확량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증상을 보면 도조, 도장, 위축, 줄기 마름, 도사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뭐가 비정상적으로 못 자라요. 여기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표시 굽을 딱 되잖아요. 그 다음에 2엽, 3엽이 출현하지 않아요. 그건 다 초기에 이해한 다음에 키다리병에서 이렇게 고사되면 결주가 생기고 지저분하죠. 이때는 더 지저분해져요. 후기에, 중후기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자 소독, 온탕 소독을 하고 약재 소독을 2번을 꼭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상토인데, 상토 정리는 어차피
센터를 통해서 읍면 등을 통해서 상표를 신청해서 공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그게 부족할 거예요. 부족할 경우에는 같은 상표를 추가로 구입해서 하시죠. 같은 상표. 같은 상표가 아니라면 다른 상표를 구입했으면 그건 별도로 육류를 밑에 까는 거하고 복도까지 하나의 상표를 똑같은 걸로 사는 거 섞지 마셔요. 섞을 경우에는 상표의 성분량의 차이에 따라 뭐가 일정하게 자라요.